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라이브 방송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 잠깐 쉬었고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할 텐데, 먼저 그 공지 하나 드리면, 이번 주 라이브 방송 지금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진행하지 않고, 금감원 머니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출연하게 돼서,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머니 콘서트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연금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요. 이 똑같은 시간대에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 다른 방송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채널에서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또 오늘 뉴스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개미들이 많이 팔았는데 주가는 올랐다. 이거 어떻게 되냐. 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고팔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우리가 주식의 등락에 관계없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하게 투자하자는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화에다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예,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투자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꾸준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부의 진리 계속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부의 진리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책을 벌써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21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이제 부의 진리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 4장에 들어가서 기형 자본주의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강의 많이 들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같이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슷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맨날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듣고 보면 다 거기서 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씩 들으면서 또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점에서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하셔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가가 또 오르고 하니까 이게 다 이제 주식에 대한 철학 없이, 투자에 대한 올바른 철학 없이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흔들렸다가 고층에 묶였다가 잠시 또 오르니까 원금이라도 찾아보자 그러고 나가시는 건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역사적으로 다 실패했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검증했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내용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왼쪽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죠. 제가 재테크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최근에 강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못 다니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도 사실 많이 이제 다녀야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방송 드리면, 제가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날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당 별일 없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주 아침마당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정으로 할 계획이니까 아침 8시 반에, 목요일날 아침 8시 반에 틀어보시면 제가 앞으로 종종 나오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다 응원 덕택에 제가 잘 되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나라 노후 준비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잘 전달해 드리려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KBS 아침마당 보시면 또 제가 하는 강의 들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프라인에서 뵙기가 어려운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되면 언제든지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해서 여러분 실제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재테크 강의를 다니면서 네.
재테크 강의 다니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맞습니다. 당신 말은 맞는데, 그래서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청중에게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에 투자하는지보다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강의해 왔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냐,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더니 점점 더 확실히 다가오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투자의 성패는 how to, 어떻게 투자하냐가 아니라 what,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무엇을 살지를 굉장히 답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뭐가 좋은 거야? 그런데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그 무엇의 범위가 점점 더 좁혀지고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무엇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왜 그것에 투자해야 되는지 what,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느껴지시죠?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옛날엔 고민했어요. 이제는 사실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이 방송 누누이 말씀드린 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가 알아야 될 사실, 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모르냐면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이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걸 모르고 나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대와 맞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명제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빈익빈이 아니라 부익부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투자를 부익부에 한다는 겁니다. 부익부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업에 투자할수록 더 유리해진다. 아시겠어요? 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아서 여러 개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면 투자는 참 고민스러울 겁니다.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어디에 투자하지? 어떤 회사가 좋을까? 잘 모르니까 일단 분산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더 우량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회사를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다 보실 거 아닙니까? 보시면 시가총액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 주식수의 주식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10만 원인데 이 회사의 주식수가 1000주가 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0원은 1억이거든요, 1억.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억이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한 7만 원, 8만 원 되는데 삼성전자의 주식 수가 거의 66억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66억 주에다가 8만 원 곱하면 68이 48, 지금 한 500조가 넘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이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죠. 자, 그런데 2020년 말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봤더니 540조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한 500조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500조가 넘죠. 전체 주식시장의 한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를 넘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 중에 시총 상한제가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한 회사가 30%를 넘어가게 되면 그 기업을 코스피를 나타내는 뭐 지수라든가 뭐 ETF라든가 전반적 이런 데서 빼버리는 거예요. 30% 이상 못 넘어가도록. 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30%가 넘진 않았죠. 그래도 지금 전체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 한 종목이에요. 자, 제가 2016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지금 뭐 꽤 됐죠. 한 4, 5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그때 종합주가지수를 보니까 그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종합주가지수는 1800에서 2500까지 약 40% 상승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는 뭐냐면 전체 기업의 평균값이에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기업의 평균값이 40%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 펀드들도 다 비슷하게 올랐겠죠. 대부분 평균값이니까. 자, 그런데 전체 시장이 40% 오를 때 그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년 동안 무려 160% 넘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의를 하고 책으로 썼죠. 자, 무슨 얘기냐? 2년간 주가가 올랐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160점 넘게 올랐는데 반 평균은 40점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전체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 평균 40점 오른 거 대비해서 1등인 삼성전자는 그의 4배인 160점이 올랐다는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제가 받아들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야,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전체 평균은 40점밖에 안 올렸네. 삼성전자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률을 내서 주가를 올려가지고 반평균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반평균 40점 올린 것에 삼성전자가 분명히 기여했을 텐데 얼마나 기여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얼마나 기여했을까? 과연 반평균 40점 중에 삼성전자가 몇 점을 올렸을까? 이걸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160점 올랐어요. 그런데 전체 평균이 40점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봤어. 삼성전자가 160점을 올랐는데 전체 시장은 40점이 올랐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체 평균을 올려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를 올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4분의 1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160점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올려가지고 내가 4분의 1이니까 나머지 4분의 3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160점을 4분의 1로 나누니까 40점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40점씩 나눠준 겁니다. 나머지 4분의 3에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였냐. 전체 평균 40점 오른 거 전부 다 삼성전자가 올려준 거였다. 다른 종목들은 하나도 기여한 게 없이 삼성전자가 전체 평균을 다 올렸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모든 강의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세상을 착하게 살아라, 세상은 뭐 아름다운 곳이다, 세상에서는 분산 투자해야 된다, 나눠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강의를 쭉 해오다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결국은 1등에 몰빵되어 가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은 1등에 몰빵되어 가고 있는데 분산 투자해라, 뭐 나눠서 살아, 뭐 이렇게 세상은 다 평등한 곳이다,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분산해서 했더니 내 수익률은 40%밖에 안 나고 있는데 1등에 투자했더니 1등은 160%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가 좋은지 몰랐어요. 뭐가 좋은지 몰랐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했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하라 그래서 이것저것 놔둬서 샀더니 결과적으로는 평균만 가더라는 거예요. 평균만. 근데 평균도 오르긴 올랐어. 40점.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좋은지는 몰랐지만 1등은 알았잖아. 1등은. 1등에 투자했으면 160% 수익이 났는데 평균에 투자하는 바람에 40%밖에 못 난 거예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시장이 부익부 빈익빈을 증명해버린 셈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와 비삼성전자로 구분한 결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다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죠? 실제로 뭐 대기업들도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 올리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권에 드는 대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면 잘 봐요. 전체 평균을 삼성전자가 다 올렸어. 그 나머지는 평균 올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정말 그런 기업들이 그분들도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들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평균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평균은 빵이어야 돼. 빵. 왜냐면 삼성전자가 40%다 올려줬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빵이어야 되는데 우량한 대기업들이 조금 더 올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소기업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다 바닥이라는 거예요. 다 바닥. 다 하락했다는 거죠. 이거는 수학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가 안 되는 것인데 평균은 빵인데 0점인데 누군가는 플러스가 됐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더더욱 확실해진 사실은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익들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대기업 일부를 제외한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두 함께 어려운 게 아니라 중소기업만 어렵습니다. 부익부가 강화되면서 빈익빈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제가 2016년, 17년 주가지수를 보면서 제 머릿속을 친 거예요.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진리처럼 여겨왔던 이 이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산 투자를 했던 대한민국 국내 펀드의 성과를 보면 결국 삼성전자를 편입했냐 안 했냐의 결과일 뿐이었지 분산 투자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많이 편입한 펀드는 높은 수익을 냈고 삼성전자를 적게 편입한 펀드는 큰 수익을 못 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수록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등만 사는 게 1등에 집중, 몰빵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집을 살 때 서울 강남부터 시골 촌까지 각지의 부동산을 분산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강남 부동산을 몇 채 더 사는 게 좋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산 투자를 신봉하시고 분산 투자가 맞다고 얘기하신 분들, 투자의 원론만 얘기하신 분들은 지금도 분산 투자를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세요.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1등 주식, 집도 전국에 여러 채를 사는 것보다 강남에 2채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때? 앞으로는.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 자명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죠. 대한민국은 자산관리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자산관리 할 필요 없어요. 자산관리 한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네, 자산관리 받지 마세요. 재무설계 그런 거 왜 받아요? 하지 마세요. 왜? 필요 없어요. 재무설계는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 중요해. 할 거면 삼성전자를 사야 돼. 부동산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결정하는 건 중요해요. 살 거면 강남에 사야 돼요. 아시겠죠? 대학에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건 중요해. 갈 거면 서울대학 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간단한 나라예요. 고민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다양성이 있어야 고민을 해볼 텐데 사회 자체가 기형적으로 편중된 나라이다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좋고 싫고는 두 번째고 우리나라에서 뭘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나라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뭘 고민해. 그걸 할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변호사가 될래, 안 될래를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의사, 변호사가 되려면 서울대를 가야 돼요. 간단하잖아. 미국은 뭐 대학을 가려면 뭐 법대는 예일, 뭐 경영대는 하버드, 뭐 공대는 MIT, 뭐 이렇게 다양한 또 전공들이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갈까 또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나눠서 가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법대는 서울대, 의대는 서울대, 경영학도 서울대, 미대도 서울대, 음대도 서울대, 뭐 과학도 서울대, 서울대 말고 뭐가 있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쉬운 나라예요. 쉬운 나라.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실 텐데, 고등학교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직업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네. 뭐 여기다 막 댓글 막 뭐 올라오고 폭탄 날고 그런 거 아니겠죠. 자, 고등학교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자, 그런데 원래 학교 교육의 본질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저마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이에요. 애들은 다양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가 음악을 할지 미술을 할지 체육을 할지 의사가 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맞춤형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고 그 재능에 맞춰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가 하는 일이고, 교사가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연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 다양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성은 아니지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어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의 역할은 뭐죠? 예, 어떻게 하면 서울대 연고대를 많이 보내냐. 그걸로 교사가 평가받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지금 교사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연수가 필요 없어요. 명문대만 보내면 돼요. 교사의 능력이 명문대를 몇 명 보내는가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교사들은? 문제 푸는 기술만 가르치면 돼요. 문제 푸는 기술만.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평가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교사들은? 문제 푸는 기술만 가르치면 돼요. 문제 푸는 기술만.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뭐 좋든 싫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침마당도 보셨네. 서울대 안 갈 거면 뭐, 네, 그 정보할 필요 있을까? 네. 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좋고 싫고를 노다는 거, 누가 맞냐 틀리냐 노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TV 프로그램, 뭐 토론 프로그램 보면 누가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맞냐 틀리냐가 어딨어요. 세상에서 물론 가장 기본적인 도덕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 중에서 둘 다 사실상 맞다면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가, 제대로 선택하는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이 시대에서. 이 시대가 성장이 필요한 시대인가? 이 시대가 분배가 필요한 시대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 이 시대가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대인가? 이 시대가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대인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내 포트폴리오에 자꾸 빈익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익률을 까먹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삼성전자가 뭐가 좋냐,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좋다, 뭐 삼성전자보다 테슬라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생각하세요.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산관리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사신다면, 대한민국이 무슨 종목이 좋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은 기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저도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요. 이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 나라의 4분의 1이 한 회사야. 한 회사.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죠? 그것이 삼성이 잘해서 그랬건, 아니 다른 기업이 못해서 그랬건, 아니면 정책적으로 국가가 밀어줘서 그랬건, 뭐 그거의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한 나라 한 전체 경제의 4분의 1이 한 회사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위험하다고 고민하실 분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여러분 집값이 떨어져요. 폭락해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여러분 국민연금이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같은 배를 타야 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단언코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국가적으로 막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더 좋은 기업들도 많고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좋은 반도체 회사들도 많고라고 그래요. 그 회사가 더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이 나기 위해서 꼭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할 때 뭐도 봐야 되냐면 오를 것도 봐야 되지만 떨어질 것,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 상담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를 하면서 내가 잘못 투자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주식이 위험자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한 나라의 경제의 4분의 1이 한 회사에 몰빵된 나라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하다고. 나는 이렇게 위험하게 살고 있으면서 여기서 위험한 상황에서 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어차피 위험해. 내가 탄 배가 위험해.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배를 가다가 좌초시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배에서 내가 어떻게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은 어떡합니까? 서민들은 뭐 이 부익부 빈익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잖아. 부익부 빈익빈. 무슨 뜻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지금 부자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 빈자는 앞으로 빈자가 된다는 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부자가 아니면 앞으로 부자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부자가 아닌데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느라고 뭐가 돼? 결국은 그러하느라고 내가 더 가난해진다는 거. 이 부의 진리 1장에서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부자와 같은 배를 타야 하는가? 왜 부익부 빈익빈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심하다는 걸 알면서 왜 내 재산은 부익부에 몰빵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윤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뒤에 역사가 평가할 거고요. 역사가. 여러분들이 500년, 1000년 사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어차피 길어야 이 세상에서 80년, 100년 살다 가시는 거고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슬프게도 자본주의는 계속 심화될 것이고 그죠?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여러분 자녀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부의 진리 책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하니까 삼성전자 직원이냐, 삼성전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삼성전자는 이 세상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그 이론들을 삼성전자라는 종목, 주식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삼성전자 종목 자체가 꼭 여러분께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라는 회사를, 잘 보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상, 부동산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 자산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신화들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고,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사실 벌만큼 벌었죠. 그래서, 야, 이제 뭐 더 안 벌어도 되지 않겠냐. 굳이 뭐 더 올라가겠냐.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참고로 저한테 부동산 관련된 문의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부동산 주식 큰 차이 없습니다. 부동산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네,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뭐 부동산 내년에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 있으신데, 자, 뭐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실제 우리나라 상황을 전혀 연구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위기는
폭락과 쇠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폭락과 쇠락. 폭락은 한 번에 모든 자산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쇠락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폭락과 쇠락 둘 다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폭락만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앉아가지고 폭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폭락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폭락이 온다라고 예측하는 순간 더 이상 폭락은 오지 않아요. 위기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찾아와야 위기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에 폭락이 온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 폭락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위기가 아니냐? 위기라는 거죠. 위기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쇠락.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하시는 교수님들, 박사들 다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전부 폭락은 언제 오느냐만 얘기하고 있어. 세상을 보라니까, 세상을. 여러분들이 폭락 얘기하는 동안 이미 세상은 위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폭락은 다 같이 몰락해. 대신에 다 같이 회복해요. 그래서 폭락을 회복하는데 길어야 1, 2년밖에 안 걸려요. 폭락은 굉장히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위기가 돼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위기가 찾아오면 같이 하락해요. 같이 고생해. 대신에 같이 회복하는 게 폭락이에요. 제가 보기에 폭락은 굉장히 페어해요. 공평해. 그런데 이 쇠락의 위기는 굉장히 불공평해요. 무슨 얘기냐? 서서히 안 좋아져요. 서서히 안 좋아지니까 무슨 얘기야? 처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여러 가지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은 버틸 수가 있어. 근데 돈이 없는 그냥 그런 소형, 중소형,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못 버텨.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이 위기가 서서히 몰락하면서 계속되면 될수록 안 좋은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다 몰락하고 그들을 다 그렇게 몰락하는 기업들을 누가 가져가? 전부 대기업들이, 돈 가진 자들이 줍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쇠락이라니까. 쇠락은 결론은 뭐냐? 서서히 안 좋아지면서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이게 엄청난 위기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 쇠락을, 양극화를 위기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폭락만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폭락 안 온다니까. 부동산 폭락 안 해요. 안 해. 폭락해. 어떻게? 양극화. 중소형 도시, 지방, 외곽 이쪽은 다 힘들 거야. 그런데 서울, 강남 절대 안 떨어져. 왜? 이미 사람들이 부동산 갖고 있으면 오른다는 돈 맛을 다 알아버렸거든. 아시겠어요? 부익부 빈익빈이기 때문에 부자가 사는 동네, 돈이 있는 동네, 돈이 있는 곳은 앞으로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게 있습니다. 폭락이 온다 그래서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은 우량자산, 그렇죠? 예, 핵심 지역, 이런 지역은 폭락이 올 리가 없다. 계속 상승할 거다. 다만 외곽,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자본력에서 밀리는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정확하게 읽으세요. 시대를. 왜 이렇게 시대를 읽어주는 사람이 없어? 응?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과거에 IMF 때 떨어졌다 올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졌으니까 그런 위기가 올 거야. 2018년에 올 거야. 19년에 올 거야. 20년에 올 거야. 21년에도 안 왔으니까 22년에 올 거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렇게 위기를 얘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위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위기는 진행되고 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위기가 찾아와요. 대신에 뜨거운 물에서 튀어올라. 뜨거우니까. 그러면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뒤었어. 하지만 몸이 뒤었지만 이 데인 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얘는 살아남아. 잠깐 상처를 입었지만 조만간 회복되고 살아남아요.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담가놓고 서서히 가열하면 죽는 줄 모르고 죽어요. 아시겠죠? 이미 우리 사회 위기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어려우신 분들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몰락해 가는 동안 부자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몰락하지 않으려면 이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결국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부의 진리 책 좀 읽어보라니까. 네. 이 책 얼마?
요즘은 잘 팔리나 모르겠네. 17,000원인데요. 인터넷에서 15,000원이면 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시면, 이 책 읽는다고 해서 제 인세가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한 권 가지고 여러분 가족 돌려보시고 자녀까지 보세요. 예. 대신에 보시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대안이 과연 부동산이 매력이 떨어졌다면 그 시대에 우리가 뭘 투자할 수 있다면 뭘 할 것인가. 부동산은, 우량자산 부동산 사고 싶은데 강남에 집 한 채 살려니까 30억이 필요해. 요즘은 대출도 안 되잖아요. 30억 캐시로 있어야 돼요. 못 사잖아. 그럼 어떻게? 부동산, 강남 부동산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저 외곽에 살려고 했더니 외곽도 무슨 4억, 5억이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저 이상한 데 가가지고 빌라 1억짜리, 2억짜리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사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외곽, 지방, 이상한 동네에 1억짜리, 2억짜리 빌라를 사는 게 낫겠어요? 그 1억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억 가지고 치킨집을 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1억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1억 가지고 왜 치킨집을 하시냐고, 왜? 1억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면. 치킨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치킨하면서 그 정말 고생하시면서 거기 기름 튀어가면서 손님이 오냐 안 오냐 코로나로 고생하시면서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내가 그리고 뭐 열심히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시장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삼성전자를 사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애들, 뭐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열심히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삼성전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주고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배당을 줘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시겠어요? 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것과 뭐가 더 좋아, 뭐가 더 안전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안전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몇십억이 있으시다면 몇십억, 몇백억으로 할 건 많으시겠죠. 그런데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밖에 없다면 그걸로 엄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물론 과거에는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업을 성공해서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물론 그 중에 일부 아주 극소수가 정말 어렵게 창업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해서 다 날려가지고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가장 우량한 자산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226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본과 능력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현금 100조 원과 최우수 인재들이 모인 삼성전자의 사업에 동참하는 게 좋을까? 답은 뻔하다. 고생하면서 자기 사업할 필요 없다. 삼성전자를 놔두고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시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 작년부터 꾸준하게 투자해 보신 분들 뭐 느끼셨겠지만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옛날에 주식 투자 잘못하면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거기서 독립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1등 삼성전자가 아까 500조 가까이 됩니다. 500조. 자, 그런데 2등 SK하이닉스가 70조, 80조, 90조, 100조가 안 되죠. 100조가 안 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1등인데 2등 SK하이닉스는 1등 회사의 5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분의 1도 안 된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좋은 회사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다 좋은 회사죠. 하지만 전체 시장을 보면 그만큼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뭐 몇 조 팔아치웠다, 뭐 외국인들이 무슨 몇 천억을 샀다, 몇 조를 팔았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이 500조라니까 500조. 1조를 팔았어. 1조. 500분의 1 판 거예요. 500분의 1. 500분의 1 파는데 뭐 난리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 연연하지 마셔라. 뉴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뉴스는 조그만 것도 크게 포장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 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 망하고 안 망하고가 아니라 삼성전자 망해요. 삼성전자 망하는데 삼성전자 망하면 여러분 집값이 폭락하고 여러분 국민연금 안 나오고 여러분 애들도 다 굶어 죽어요. 그죠? 네.
그런 사회 구조, 기형적인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이 있잖아요, 배당. 그래서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데 배당 성향은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굳이 은행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없어요. 은행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도 좋고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월세 받잖아요, 월세. 뭐 집값이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월세 받잖아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응원한다. 그럼 삼성전자 추천 가셔가지고 응원 좀 해주고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댓글도 많이 주셨는데, 이 댓글이? 네. 불대출해서, 주식은 대출해서 사시는 거 아니고요. 네. 대출하지 마시고요. 있는 돈으로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경제적인 감각 많지 않고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학과 안 나왔고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경영학과 나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경제학 별로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학, 뭐 여기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90학번이니까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경제학은 전부 다 낙제. F 맞았어요, F. 그런데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는 머리가 아닌데, 왜 F를 맞을까? 그래서 고민했거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 잘못이에요, 교수님. 교수님이 경제를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 경제를 무슨 자꾸 뭐 수학 무슨 복잡하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그냥. 근데 제가 살면서 경제를 배워보고 이 세상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를 연구해 보니까 경제는 그냥 우리 삶이더라는 거죠. 삶으로부터 경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하기가 쉬웠어요. 물론 20대 청년들에게 뭐 경제 얘기해봐야 뭘 알겠어요. 사실 저는 뭐 대학에서 철학 가르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 20살 애들한테 철학 가르쳐가지고 뭘 알겠어. 철학을 배우려면 적어도 나이 한 5, 60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좀 아는 시점에 그때 철학을 배워야 이게 이런 거에 돌아가는 거였구나 라고 알 텐데 20살짜리한테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가르쳐봐야 애들이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배울 뿐이지 철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인생 살아왔지만 실제 제가 배운 것의 거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 살면서 우리 회사에 찾아오시는 수많은 고객님들의 인생과 접하면서 그분들의 투자 상황, 그분들의 인생 경험을 들으면서 거기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고 그거를 책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부의 진리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원칙만을 계속 퍼다 나르면서 공유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원칙이란 건 존재하겠지만 이 세상이 워낙에 급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이 사회에서 내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유튜브 영상, 연금박사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께 결론을 드리기보다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계속 저희는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궁금한 거 다 해결해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KBS 아침마당도 이제 아마 고정으로 출연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방송에서 더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중파에 나가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준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여러분도 많은 응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진행하는 머니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은 이 자리가 아니라 제가 구로에 가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게 되겠고요. 거기서 아마 머니 콘서트 방송에 여러분 들어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동시에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 콘서트. 주제는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4 플러스 1. 5가지 연금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라방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한 한 주, 특히 코로나 오미크론 주의하셔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